자, 49번 경청의 방법입니다. 경청의 방법은 소극적 경청, 적극적 경청 또는 반영적 경청, 생산적 경청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소극적 경청과 반영적 경청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소극적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협의의 경청. 그래서 들어주는 것이다. 수동적으로 들어주는 형태. 쉽게 말하면 상담자가 침묵하고 있는 형태다. 이런 소극적 경청도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수용하면서 경청하면 공감을 전달할 수 있겠다 해서 소극적 경청. 우리가 이제 많이 상담에서 적극적 경청 또는 반영적 경청을 활용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가 지각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하면서 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질문도 할 수 있고 어떤 그 여흥구라고 하죠.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이러한 표시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언어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잘 듣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극적 경청은 내담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는 주의력을 높여주고 또한 내담자 상담자 관계가 친밀해지고 있는 관계로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경청의 이러한 그 중요성은 계속 강조해도 이런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도 괜찮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청에 대한 내용들, 그죠? 단순히 들어주는 형태 또는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듣는 형태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50번 심리검사의 해석 지침인데요. 해석상의 유의사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윤리적인 어떠한 태도를 갖추는 내용이다. 앞에서 이제 심리검사에 대한 어떤 그 유의사항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해석상의 지침 또 유의성들을 따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전문적 자질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결과를 해석해야 된다. 전문성 갖춰야 된다 내용이죠. 그리고 규준에 따라서 해석돼야 된다. 규준에 따라서 해석되어야 된다. 다른 검사나 다른 관련 자료를 함께 고려한다. 네, 함께 고려한다. 이것은 어떻다?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 통합적 해석이 필요하다. 또는 해석평가. 그렇죠? 통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것이다. 자, 4번. 피검사자를 명명하거나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단순히 하나의 검사만 가지고 이런 장애야 라고 그냥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 자, 5번 검사 결과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 그죠? 6번 해석에 대한 내담자의 반응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된다.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담자가 너무 큰 충격, 이 해석에 대한 충격 때문에 도저히 자기가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준비시켜서 해석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검사 결과에 대한 이해하기 쉬운, 그죠? 언어를 사용한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된다.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문적인 용어를 막 쓴다고 해가지고 좋은 해석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8번 내담자의 방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검사 결과에 대해서 중립적이고 무비판적이어야 되고 일방적인 해석보다는 좀 스스로 통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좋겠다. 그죠? 그래서 검사지의 어떤 대상과 용도 이것들을 명확히 한다. 검사의 대상과 용도들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실시하기 전에 어떤 선정에서부터 검사 자체의 어떤 목적을 좀 충분히 설명하는 것과 이제 맞닿아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심리검사의 해석의 유의사항도 한 두세 가지 정도로 한번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51번 로저스가 강조한 인간중심 치료에서의 치료자의 특성, 태도, 치료자 태도. 결국에 이것은 이제 우리 인간중심 상담에서의 핵심 치료 원리가 되겠죠.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교재를 통해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치성 또는 진실성 또는 진솔성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진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신의 경험을 일치적으로, 그죠?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일치하게 자각하는 능력 플러스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공감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 사람이 느끼는 그 사람의 주관적 세계, 내담자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고요.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감정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민감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감정이입이 됐다. 그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죠.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이, 그죠? 조건이 없이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적 존중이다 이런 표현도 하죠. 그래서 51번에 로저스의 핵심 치료 원리 3가지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A, B, C, D, E의 기초에서 치료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 B, C, D 모형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 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A, B, C, D 모형의 기초에서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상담의 단계들을 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A, B, C, D 모형을 간단히 도식화하고 있고, 그죠? 사건 A, 그 다음에 C의 정서나 행동 상태의 결과, 그죠? 그리고 사건에 대한 신념 체계, C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 이제 선행 사건이 있고 C에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신념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거, 요 신념을 바꾸는 것, 그것이 인지행동 치료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치료 계획을 세울 것인가. 첫 번째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 내담자가 어떠한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는지를 재빨리 찾아내서 이 내담자가 내가 이러한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 탐색 그리고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신념이 어떻게 정서적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신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 비합리적인 신념이 결국에 내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3단계에서는 이 비논리적인, 비합리적인 신념의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깨닫고서 이 신념을 구체적인 문장으로 표현하게 해주는 것. 그죠? 이 신념. 비합리적 신념을 어떻게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표현하고 네 번째로 이 신념을 논박해 보도록, 그죠? 논박해 보도록 한다. 표현을 이러한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고 어떻게 한다? 긍정적 신념에서의 어떤 결과, 그죠? 결과를 갖도록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과를 하게 되면 무엇을 갖게 된다? 효과를 얻게 된다. 어떤 효과? 그죠?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효과 때문에 이 내담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비합리적인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우리가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초기 단계의 과업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해서 보시면 첫 번째, 관계 형성이 되겠죠. 상담 초기 단계의 과업 4가지.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관계 형성이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게 관계 형성이다. 두 번째는 그죠? 내담자 이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내담자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포괄적으로 내담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상담 구조화. 그렇죠? 상담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목표 설정. 그래서 이러한 초기 단계의 과업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4번 바람직하게 상담을 종결하기 위해서 상담 관계를 마무리하면서 해야 할 일. 그죠? 이것은 이제 종결 단계, 상담 종결 단계의 과업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많은 내용이 있겠습니다. 4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별 감정을 다루는 것.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상담 성과에 대한 평가, 그다음 문제 해결력 다지기. 이것은 변화 요인을 탐색하고 그리고 유지, 강화하는 것. 그래서 변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종결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좀 파악하고 이것을 계속 유지시키고 강화시켜 나가는 거. 결국 이것은 종결 이후에도 이 내담자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 의존성 감소하기. 여기에 있는 내용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 다른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미해결 과제. 이 미해결 과제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그 종결 단계에 오면 목표했던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만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또 새로운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당장 다뤄야 될 것이 아니라면, 그죠?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또는 이런 문제를 못 다뤘는데 다음번에 상담 받을 때는 이런 문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추후 계획. 그죠? 그래서 추후 계획을 통해서 내담자의 어떠한 그 재발 여부 또는 행동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점검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게 된다. 이렇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이제 의존성 감소하기를 넣어서 또 이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터넷 중독의 징후, 이 내용도 이제 앞에서 좀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에 한 8가지 정도로 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으로 반복을 좀 하면서 교재를 보겠습니다. 1번, 인터넷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되어 있다. 그리고 금단 증상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 자, 그 다음에 게임을 끄드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한 경험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조절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게임에 매달리는 시간, 그 다음에 돈의 낭비, 건강에 좋지 않다 알면서도 끊기 힘들다. 그죠? 부정적인 결과를 알면서도 계속 지속한다. 그리고 네 번째, 게임을 하면 할수록 오래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성이 있다. 내성을 경험하게 된다. 5번,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어떤 그 장애가 이제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6번, 게임에 몰입하며 오랜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학업 문제도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7번, 게임에 빠져서 대인관계 문제도 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8번, 거의 매일 평균 4시간, 매일 4시간 정도 게임을 한다. 그러면 조금 인터넷 중독을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자, 56번입니다. 인터넷 중독이 의심될 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방법, 그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 우리가 무엇을 좀 권유할 것인가? 인터넷 중독으로 내담자가 찾아왔다. 여러분들이 청소년 상담사로서 어떤 것들을 해보라고 권유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환경을 변화시킨다.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네, 자극을 통제하는 것이죠. 인터넷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인터넷을 조금 잘 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거실에다 갖다 놓는다든지 인터넷을 조금 뭐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렇게 이러한 환경 변화들이 좀 필요하다. 두 번째, 컴퓨터 사용 시간을 계획하도록 스스로 자신의 컴퓨터 사용을 통제하도록 유도한다. 이건 이제 자기 점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독 문제가 있는 그 내담자에게 뭐 체크를 좀 셀프 모니터링을 해서 몇 시간 정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는지를 좀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다른 취미 활동, 그죠? 대안 활동을 우리가 탐색한다. 대안 활동. 이 대안 활동은 결국에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얻고 있었던 소득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불안감을 없앤다든지 또는 공허함을 없앤다든지 심심함을 없앤다든지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활동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자신이 할 일을 먼저 완수하고 일종의 보상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야 된다.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인터넷 게임이 이 내담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보상이 될 수 있다. 그죠? 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평소 대화 시간을 늘리고 일상생활의 대인관계 등의 고민 등을 얘기하도록 한다. 결국에 이렇게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독에 빠져서 관계가 손상되기도 하지만은 관계 손상 때문에 중독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는 활동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57번 문제. 57번 청소년 내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고 고백을 했는데 임신 중이라고 했다. 네. 내담자의 어머니는 내담자가 모르게 자신의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묻고 있고 상담자는 이 경우에 내담자의 비밀을 어떻게 해야 되나, 비밀 보장해야 되냐, 비밀 보장하지 않아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담자는 미성년자로서 임신 사실을 부모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 임신 사실 자체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우리가 비밀 보장의 예외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딸이 그죠? 청소년 내담자가 스스로 엄마한테 얘기하는, 부모에게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가지고 부모님에게 대신 얘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보를 주고서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임신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면 부모가 내담자에게 이성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또 실시하는 것이 좀 좋겠고, 의료기관이나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연계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그 답변 말고 다르게, 그죠? 만약에 이 딸이 낙태를 준비하고 있다 라면, 그죠? 이 태아를 보호하는 어떤 생명 존중의 의미에서 이 부모에게 알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죠? 비밀보호의 예외 사항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죠? 윤리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임신 중이라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좀 예외 사항이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내담자가 스스로 좀 얘기할 수 있도록 상담을 좀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58번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사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인데요. 소크라테스식 질문은 이제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질문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활용할 때는, 그죠? 내담자가 스스로 좀 참여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질문, 이런 것들 좀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취조하는 듯하게 하면 안 되겠고, 이런 그 질문이 좀 너무 어려워도 안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 수준에 맞는 적절한 질문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결론을 유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뭐 선다형 질문도 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객관식이죠. 객관식으로 뭐 1번은 뭐 2번은 뭐 너는 뭐 어떤 거 하겠니?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질문. 그렇죠? 대안이 없는 질문보다는 이렇게 대안이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준의 질문을 던지는 게 좋고, 유도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질문의 원리들을 좀 정리해 놓았는데요. 네,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좀 하는 것이 좋겠고,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다. 토론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그 좀 너무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지 않고 초점을 맞추고 주제에, 그다음에 뭐 한 번에 막 여러 개의 질문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좀 주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자, 59번 내용인데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비밀 보장할 수 없는 것, 비밀 보장 예외 사항이죠. 네,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또 이론 공부를 하실 때 충분히 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법률에 위임된 경우, 그렇죠? 그다음에 2번 필요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경우,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 슈퍼비전을 받는다든지 사례를 연계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것이죠. 3번 내담자 환자 자신, 심리학자 또는 그 밖의 사람들을 상해로부터 보호하는 경우, 그죠? 자살을 한다거나 범죄를 모의한다거나, 그죠? 자살, 범죄, 모의, 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필요하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뭐 에이즈 같은 감염성 질병,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범죄 행위 같은 위법 행위, 여기 이제 범죄 모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비밀보장의 예외에 해당한다 정리하실 수가 있겠고요. 60번입니다. 한 여자 청소년이 다급한 목소리로 상담부서에 전화로 걸어왔다. 그래서 어떤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한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럴 때 전화를 받은 상담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겠나.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가 신변의 안전 여부들을 좀 확인한다. 그죠? 그리고 이 전에 또 해야 될 일은, 그죠? 좀 어떤 그 진정할 수 있도록 안전감 또는 안정감을 취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고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죠? 어떤 어두운 골목을 가다가 이렇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마치 피해자가 잘못인 것처럼 얘기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어두운 골목을 갔느냐, 왜 혼자 밤에 혼자 다녔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피해자가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죠? 잘못은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이제 가해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다. 4번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보존, 증거보존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사항들을 좀 알려주어야 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이때는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좀 개방하기 어려워서 빨리 그 몸을 씻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후에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런 증거 보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런 절차들을 조금 숙지하셔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자, 61번. 좋은 경청자가 되기 위한 방법. 상담자는 논의 주제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숙지해야 된다. 미리 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민감성이 있어야 되겠다. 민감성. 그리고 집중해야 된다. 상담자는 면담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외부에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좀 제거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개방된 마음으로 이해한다. 사실적인 내용과 감정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좋은 경청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내용. 우리가 이제 뭐 그 에간이 얘기하는 솔라 모델이라든지 힐과 오브라이언이 얘기하는 인커리조스 모형 이런 것도 이제 경청을 위한 또는 관계 형성을 위한 그러한 모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경청자가 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전공 지식과 관련된 내용들 모두 마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챕터 5의 시사 이슈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